시위는 항상 알렉시스 토크빌이 이야기했지만 절망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질 때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혁명, 미국의 인권 혁명까지 모든 시민운동에서는 희망을 가진 자가 저항을 했지 절망하는 자가 저항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 계명대학교의 한병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수령, 독재의 정석, 비교 정치로 알아채는 수령제의 내구성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예. 네, 이 책을 출간하시게 된 계기는 뭐랄까요? 어떤 겁니까? 북한이 이제 개인 독재이고 수령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왜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가? 그리고 왜 그렇게 안정적인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정치학, 경제학, 심리학을 이제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뜻에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북한 엘리트들 사이에 그 조정, 코디네이션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권력에서는 줄을 잘못 쓰면 모든 것을 잃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독재 정치에서는.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인 호불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권력을 잡고 있고 누가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느냐에 자신의 선택을 맞추고 싶은 욕구가 절대적이다. 우리가 왜 카카오톡을 사용합니까? 모두가 카카오톡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독재 권력에서 왜 그들이 김일성을, 김정일을, 김정은을 그렇게 지지합니까? 속으로 좋아해서가 아니라 다수가 그들을 지지하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지지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조정입니다.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까? 선택의 여지도 없고 적극적으로 그 선택에 맞추고 싶다. 다시 말해 카카오톡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가 카카오톡을 사용해야지 많은 사람과 연결될 수 있고 우리가 우측통행을 하는 이유가 좌측통행이든 우측통행이든 그 교통질서를 지키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북한에서는 출세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의미에서도 그들은 이제 조정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창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를 많이 쓰셨습니다. 예. 네, 소련파의 2인자였죠. 예. 이 인물이 왜 중요한 겁니까? 전형적으로 제가 제 논문 책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전제는 엘리트가 순진하다라는 것이고 순진해서 속았다. 속아서 왜 속느냐면 이제 독재자가 등 떠들어주고 손잡아주고 허벅지 만져주면서 스킨십을 하면은 이제 그게 혹하고 넘어가는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다른 엘리트와 협력하기보다는 독재자에게 충성해서 혼자 출세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엘리트는 조정 게임이 아니라 먼저 재수의 딜레마를 겪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박창옥이었습니다. 김일성의 수하들이 계속 그를 공개 비판하고 모욕을 줬지만 사석에서 만난 김일성은 항상 박창옥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박창옥은 결정적인 순간까지도 김일성의 호의를 믿고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그의 큰 실책이었고 그 때문에 소련파는 쉽게 와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박창옥이 소련으로 탈출을 했죠. 예. 소련에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회한에 찬 얘기를 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돌이켜보면 그들이 김일성이 잘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칠 생각을 못하고 김일성이 충성하면은 어떻게 권력의 한 자락이라도 얻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서로 질투하고 반목하고 정보를 숨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김일성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잃었다. 이제 그런데 그 자체가 근데 권력 투쟁에서는 한번 실수를 하면은 두 번째 기회가 없다는 것. 그걸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책에서 나온 동전 던지기와 권력 투쟁의 차이점도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동전을 던지면 처음에 10번 정도 던지면은 그 동전이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동전을 100번 이상 던지면 이제 다수의 법칙이 작동하기 때문에 앞면 50번, 뒷면 50번에서 그리고 우리가 계산한 이제 분산의 정도를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동전이 정규분포를 보이는데 동전의 앞면이 나온 숫자가
다시 말해서 이 동력 논쟁이나 독립성이 작동하는 겁니다. 독립성이. 하지만 권력 투쟁에서는 종속성이다. 바로 이전 사건이 그 다음 사건에 영향을 미치면서 경로 의존 쪽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 쏠리게 되면 무엇이 나타나냐? 바로 독점이 일어나는 권력의 독점.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는 지금 던진 결과가 그 다음 던지기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아무 관계가 없지만 예, 맞습니다. 정치에서는 지금 벌어진 사건이 그 다음 이뤄진 사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네요. 특히 독재적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지더라도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독재 권력, 독재 정치에서는 한번 패배하면 그 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전 권력 투쟁 결과가 다음 게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정치 지도자들의 정당성으로는 전통적 정당성, 카리스마적 정당성, 법적 합리적 정당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예. 김씨 족속은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김씨 일가는 이제 카리스마적 정당성이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카리스마적 정당성의 핵심은 바로 개인의 비범한 능력을 주기적으로 눈에 보이고 관찰 가능하게 보여줘야 된다. 대표적인 카리스마적 정당성의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만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 기적을 행하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추종자들이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하고 그때마다 예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카리스마적 개인의 비범한 능력은 없다고 생각하고 굳이 정당성으로 보자면 전통적 정당성에 가깝다. 김씨이기 때문에 지배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전통적인 정당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외부와의 연결성을 끊어버린 자주 노선을 고수하는 것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 바로 북한이 중국을 대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수령이 가장 두려운 존재는 저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북한의 자주 노선은 바로 미국으로부터의 자주보다는 오히려 중국으로부터의 자주.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군사적 안전을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확보하고 싶은 수령의 정치적인 의도가 느껴지는 노선이다. 왜냐하면 절대 권력을 이제 북한이 이제 수령이 이제 쟁취했는데 그 절대 권력의 유일한 위협은 바로 중국으로부터 중국의 정치적 개입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완전한 군사적 독립이 필요했고 이걸 위해서 바로 여기서 나온 대정책 노선이 바로 자주 노선이고 자주 노선은 바로 엘리트의 노선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수령 개인의 대외 정책 노선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어마어마한 그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주민의 대다수는 북한 김씨 일가가 그렇게 정당성이 있다고는 뭐 100% 복종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반발이라든가 뭐 시위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시위는 분노에 따른 감정적 반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위는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입니다. 특히나 억압과 처벌이 무서운 나라에서는.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북한이 지금 현재 행사하는 국가폭력과 처벌의 강도를 놓고 봤을 때 시위는 계산적으로 똑똑한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저항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합리적 저항이 안 되는 걸까요? 계산을 해보면은 바로 딱 나오는 겁니까? 예, 계산을 하면 바로 나오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테러 연구에 관심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 테러 정치학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정치 행위 중에 하나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살 테러인데 보통 자살 테러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구경꾼의 존재이거든요. 구경꾼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북한에서는 구경꾼도 없는 정말로 자살 테러는 자살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살 테러마저 없다. 가끔씩 용감한 사람마저 나올 수 없는 완전한 감시와 억압 그리고 단절의 사회이기 때문에 시위가 없는 것이다. 시위는 항상 알렉시스 토크빌이 이야기했지만 절망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질 때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혁명, 미국의 인권 혁명까지 모든
시민운동에서는 희망을 가진 자가 저항을 했지 절망하는 자가 저항한 적은 없습니다. 네, 경제적으로도 바닥을 쳤다가 올라갈 때 혁명이 일어났지 예, 나락으로 갈 때 혁명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북한에서는 시위를 하다가 걸렸을 때 치러야 하는 그 처벌에 대한 위험, 그 비용이 성공했을 때 비용에 비해서 너무 낮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너무 낮고 성공의 처벌의 비용도 너무나 높고 그다음에 성공 가능성도 너무나 낮기 때문에 가능성 곱하기 처벌의 가능성을 이 모두를 고려했을 때 혁명의 기대값이 마이너스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저는 최소한 연좌제만이라도 폐지가 된다면 용감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만 자기 한 목숨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는데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 길거리로 나와서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어떤 세르비아의 민주화 운동가는 칠레의 이제 혁명과 민주화 시위를 예를 들면서 최소한 북한에서도 천천히 걷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어떤 책에서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문장을 보면서 북한에서 만약 서너 명이 의도적으로 길에서 천천히 걷는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바로 총살형이 내려질 겁니다. 칠레에서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시민들이. 피노체트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천천히 걸었고 택시 기사들이 시속 10km, 20km로 천천히 운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벨라루스에서는 벨라루스 시민들은 공원에 모여서 12시에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이런 시위마저도 북한에서는 불가능하다. 그것이 북한이 버티는 힘이고 이건 수령 입장에서는 아주 현명한 처사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학자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사례들이 아주 사소하지만 연대성을 증명할 수 있는 행위였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혁명이나 정치적인 행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은 계산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계산 변수는 바로 성공 가능성. 그 가능성을 결정하는 또 그 핵심 요소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 아직까지 벌어지지 않았지만 숫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의 기대가 중요한데 그 기대를 그 숫자를 예상할 수 있는 가늠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다른 사람과 공개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의도를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 행위 자체가 북한에서 철저하게 너무나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많은지 적은지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것이 아주 곤란한 점이다. 다시 말해 우리 속마음, 아무리 내가 방에서 수령 독재 반대, 수령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아무리 속으로 외쳐도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냄새 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처벌을 당하면은 행위자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가족, 뭐 친구, 지인까지 다 예.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수님 책에 보면은 독재자 입장에서는 처벌 비용이 상당히 낮은 것도 문제가 된다. 시위가 일어나지 않는 문제다. 예를 들어 지금 그 북한 전역에 정치범 수용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수감자 한두 명을 더 집어넣는다고 해서 독재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상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국가 폭력, 국가 감옥, 이 국가라는 자체는 공공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강의에 그 학생이 들어와서 청강을 부탁하면 제가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이 들어온다고 해서 강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오히려 늘어나는 건 없죠. 예, 늘어나는 거 없는 건 맞습니다. 그처럼 감옥에 100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한 명을 더 집어넣는다고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추가 국가의 처벌 비용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국가는 만들어 놨고 국가를 김일성과 김정일이 좋은 국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김정은은 그 국가를 지금 이제 이용하면 되는 거, 그 국가를 이용하는데 따로 더 들어가는 비용, 다시 말해서 지배 한계 비용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북한의 국가 지배가 약화될 이유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좋은 국가라고 표현하신 거는 독재자의 입장에서 독재를 펼치기에 모든 시설이 다 갖춰졌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보통 우리는 독재 국가는 억압 능력이 뛰어난 국가를 원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아프리카나 많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보면 오히려 독재자가 국가를 파괴해버립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독재자는 국가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쿠데타나 독재자에 반대하는 그 무력적인 능력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우리 국가를 파괴하고, 왜냐하면 국가를 건설하는 데는 장기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국가 건설에 쓰기보다는 오히려 그 돈을 캘리포니아나 스페인 해안가에 그 부동산 투자에 해버리고 자기도 언제든지 떠나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독재자들의 행태입니다. 하는데 그런데 이제 김일성과 김정일이 그 국가를 이미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김정은은 그런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국가 파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 책에 보면은 상하수도 시설에 얼마나 국가가 노력하는지를 보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고 쓰셨습니다. 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우리가 운이 좋은 게 우리는 국가를 이제 참 국가가 좋은 일을 하는 행위자로 늘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민심이 천심이요. 그래서 국가는 당연히 그 국민의 생활을 이제 돌보아야 된다는 건데 이건 아주 오히려 예외적인. 국가는 왜 태어났느냐? 국가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국가는 우리를 착취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국가는 폭력을 독점한 소수의 무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난 것인데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국가가 이제 국민들을 도와야만 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돕는 것이지 태생적 목적은 전혀 인민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철저하게 인민이 정치적으로 너무나 무능력하기 때문에 인민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 북한의 국가는 국가의 태생적 목적에 아주 걸맞게 행동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제대로 된 상하수도를 통한 깨끗한 물의 공급이 별로 없다. 대부분의 비민주주의 독재 국가에서 벌어지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많은 어린 아이들이 북한을 비롯해서 많은 가난한 나라에서 아이들이 배탈로 수인성 질병으로 배탈 나서 죽습니다. 예. 그게 바로 국가가 공공재의 공급을 거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왜냐하면 인민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민들이 중요한 경우 국가는 인민들에게 최선을 다한다 라고 하면서 나폴레옹 군대의 국민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 얘기는 국력의 핵심 자원이 국민이다 이런 뜻입니까? 국민이 국력의 핵심 자원이 되면은 지배자는 국민에게 정치적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테네에서 일찍 민주주의가 일어났던 이유도 아테네 군사력의 대부분은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정치적인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군사적으로 패배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권리를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가 국민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이제 인정하고 이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 우리들의 것이라는 생각들을 모두가 공유하면서 자발적으로 위험한 군사적 행동에 참여하게 되는, 이전까지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군사 전략, 바로 추운 알프스 산맥을 넘는 위험한 군사 전략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국민군,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 그리고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용병이 할 수 없는, 이전의 왕들의 군사력, 용병들이 할 수 없는 군사적 어려움을 참아내는 인내심을 프랑스 군대가 발휘했고 이것이 나폴레옹 군대의 위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